참, 굳이 팔아야 되나? 주머니 사정만 되면은 저도 그냥 안 팔고 싶은데 아프리카 트윈을 사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히차이TV 히차입니다. 오늘은 플랜 250을 떠나보내기 하루 전날입니다. 시승기를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플랜을 운영한 지는 이제 10개월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제로 소유했을 때의 만족도나 단점과 장점이 충분히 파악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을 이제 보내면서도 가장 그리울 만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 9000rpm까지 이르는 이 쾌활한 느낌, 단기통 250cc가 주는 그런 명쾌한 느낌, 그리고 가볍디 가벼운 차량의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경쾌한 느낌은 참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 이 1만 킬로 안에는 칼랠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M3 랠리 스페셜이 포함되어 있고요, 강원도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 키로수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쿼터급 차량을 이 차량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기존에 이 차를 타기 직전에 뭘 탔냐면은 제가 CL2호를 탔고요. 그전에는 Xmax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스쿠터를 타거나 이렇게 원심 클러치를 사용하는 그런 차량들을 탔을 때 그리운 것이 바로 이 클러치 조작감입니다. 근데 이 클러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클러치가 있다고만 해서 무조건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의 그 경쾌한 맛, 그리고 이렇게 쥐어 짜줬을 때 나와주는 느낌들이 있는 차량이어야만이 재미가 있는 차거든요. 허스크바나는 스바르트 플랜을 처음 공개를 하고 401로 데뷔를 했죠. 401 구형 모델을 데뷔를 했고, 그때 이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50, 401, 125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췄고요. 저는 쿼터급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스바르트 플랜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스바르트 플랜을 통해서 저의 성향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쿼터급이라 하면은 이제 막 이종 소형을 따시고, 이제 이종 소형을 땄으니 그에 좀 준하는 하이엔드 클래스를 좀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이크 라이프는 쿼터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또 가야 되고, 나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라이딩을 했을 때 행복한지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뭐 영상에서 다 보셨다시피 제가 임도도 가보고, 온로드도 해보고, 투어도 가보고, 모캠도 해보고, 자, 필름을 통해서 다 했는데 저의 성향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성향은 임도다, 나의 성향은 어드벤처다, 나의 성향은 오프로드다 해서 저의 방향을 알게 해준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플랜이 저는 네이키드의 모습을 취한 멀티퍼포즈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게 맞겠네요. 자, 쏠 때는 가감없이 쏴줍니다. 그리고 9000rpm, 10000rpm 쏴가주면서 그 힘에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재미가 분명히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연비가 안 좋냐? 연비 최대 40 찍은 거 보셨죠? 영상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안 좋냐? 250cc 단기통으로 33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비가 꽤나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까지 좋다.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WP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디자인도 이쁘고 딱이네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소유해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 센터를 가서 오일 체인지를 해야지 정석적인 정비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필렌을 사시다가 초회 점검, 1000km 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5000km 점검, 7500km 점검, 1만 km 점검, 권장하는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점검이라기보다는 오일 체인지를 권장하는데, 그때 뭐 오일 필터도 교체하고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업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서비스 리셋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7500km의 이 차량을 점검했다. 오일 체인지 했다. 라는 것을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식 서비스 센터 딜러에 가지 않으면 이 작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제가 해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자가 교체를 하거나 어느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자, 필렌을 접해보고 정비해보시고 해본 경험이 있는 센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찾아보셔야 되고 영상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유튜브를 보고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렌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할 때 정비 용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언더캅을 떼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 드레인 볼트가 두 개나 있는데, 이 언더캅 구조도 생각보다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센터 가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오너가 느낀 불편함은 또 뭐였냐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바퀴는 작은데 좀 꽤나 넓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는 던롭 무턴트라는 타이어인데, 이것도 국내에 재고가 없고 수입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너가 이제 하나하나 손을 가져서 가야 하는 것들이 꽤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필렌의 단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부품이 조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요 2022년도 상반기쯤에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허스크바나의 부품들이. 그래서 뭐 필렌도 또한 가격 인상이 같이 되었죠. 그런데 이 딜러사에 가서 내가 이 부속을 구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본사에 오더를 해서 이제 받게 되는 방식인데, 재고 없는 상황이 좀 많았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렌 오너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속은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압축비가 생각보다 높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고급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급류 주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고급류를 넣고 타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류를 넣더라도 성능 저하나 뭐 찜바가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일반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필렌 250에 대한 실용성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가끔씩 출퇴근 용도로 쓴다 했을 때 내가 한번 째고 싶을 순간이 있잖아요. 한번 쫙 당기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주저없이 당겨도 팍 치고 나갑니다. 끝내줍니다. 그 맛과 재미와 중독성이 나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차량을 통해서 사실 수 있는 파츠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디젤 모터 파츠, 요거 충전기 쓰고 있는데, 저는 이보다 빠른 속도의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P 커넥트, 여기 마운트를 달아가지고 쓰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이렇게 쓰면은 진동으로 인해서 아이폰 렌즈가 한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교체를 했는데, 핸드폰을.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브볼 마운트라 해가지고 진동 감소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필렌을 사실 때 요거 이 사이드 미러가 이쁘긴 한데 조금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애먹었던 거 1단과 2단 사이에 간격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N단 넣기가 참 어려워요. 한 번씩 N단 넣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그 값에 따라서 N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가끔씩 변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통에 대한 진동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통 엔진 특성이 특정 구간에 가면 그 진동이 좀 덜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반복 운동이 연속이 되면서 꾸준한 출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진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차에 있거나 그리고 저RPM에서 나갈 때 이럴 때 진동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RPM일 때는 또 진동이 있죠.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드렸지만 난 진동에 민감하고 진동이 주는 그런 피곤함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렌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진동이 좀 있더라도 내가 피곤함을 좀 받더라도 이 고RPM을 쏘는 맛이 좋아서 난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바르트 필렌을 사실 때 굳이 신차를 사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250과 401 비교. 사실 250 타면서 굳이 401을 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401을 물론 실제로 소유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타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왜 401을 타야 하는가? 그냥 하이엔드급이라서?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가격차가 꽤 나죠? 401과 250.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2022년도에 신형이 나오면서 그 부분 색깔만 좀 바뀌었는데 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처음 시장 진입을 위해서 좀 싸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버리면은 야, 이거 고객들이 참 애매할 수 있을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뭐 비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신형이 사고 싶다. 그럼 사시면 되죠. 그리고 125cc가 출시되었습니다. 125cc.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250은 캐스팅휠이야. 근데 125랑 401은 스포크휠이야. 야, 물론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단가 자체가 공정 과정 자체가 스포크휠이 더 비싸죠. 그리고 휠에 대한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임도나 오프로드에서 더 장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크휠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250은 왜 캐스팅휠을 썼는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내구성은 분명히 캐스팅휠이 좋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1료를 안 타봤지만 이종 소형이 있다면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된다면 250 중고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필렌의 필자도 모르고 처음 구매를 하고 싶은데 굳이 신차가 필요 없다. 저는 250 적극 권장드립니다. 지금 제가 뭐 팔려고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팔리기도 팔리지만 250 좋습니다. 저는 250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402를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고압축비의 단기통 대배기량이다 보니 그 나름의 진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쏘고 인도를 타면은 냉각수가 약간 오버히트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이렇다고 하는데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고요. 250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자, 프레임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생각보다 가볍고 경쾌해요. 잘 만들어지고 잘 짜여진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벼운 무게에 부활품을 칠 수 있는 엔진에 KTM이 만든 내구성에
이야,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봤을 때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자, 필렛 250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주행 리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차량인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필렛 250 충분히 매력있고, 제가 10개월 정도 소유를 해본 결과 좀 팔고 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차와 함께한 추억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매력이 있는 차예요. 정말 편하고 세컨으로 쓰면 정말 좋아요. 제가 아프리카 트윈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세컨으로 쓰기에 정말 좋은 차고, 그리고 딱히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이 차량을 운영하는 동안. 그리고 단점 한 가지는 한여름에 도심 주행을 하면은 냉각팬이 계속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는 차가 없어요. 사실 돌아가죠. 근데 다소 소리가 좀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안장을 까면은 안에 기본 공구가 있는데, 이 허스크바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기본 공구가 생각보다 많이 주어집니다, 다른 타사 대비해서요. 그래서 그 기본 공구를 활용하셔가지고 정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 공구를 통해서 저도 뭐 부속을 한번 바꿔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구매하실 때 안에 부속이 공구를 같이 받는지 한번 무조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잘 부서지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를 탔다, 여기 넘어졌다, 이게 제껴지면서 이게 바로 부러집니다. 기어 페달 잘 부러지고요. 반대로 무조건 또 리어 브레이크 페달도 잘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도 종종 부러지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면 자주 부서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클 가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시당초 부러진 상태로 그냥 타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 모든 등화류 LED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램프 정말 이쁜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가드는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부서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썼고요. 그 다음에 WP 서스펜션 만족하고요. 브레이크 만족하고요. 그리고 디젤 모터 파츠 가드 무조건 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이런 까지는 부분도 있죠. 없었으면은 더 까졌을 텐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열은 401은 더 심할지 모르겠지, 250은 충분히 감내할 정도의 열이 나왔습니다. 충분했고요. 배기음 굳이 배기 튜닝 하지 마십시오. 충분해요. 그리고 배기 튜닝을 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도도 그리 높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정 배기도 충분하니까 순정 배기 쓰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바이브레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 ABS 시스템 같은 거는 보시 있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 시스템 자체가 똑똑해요. 영민하고 막 멍청하게 버벅거리는 것도 없었고요. 충분히 쓸 수 있었던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르트 플랜 250 정말 좋은 차다. 실제로 오너가 인정한다. 실제로 타봤더니 좋은 차다. 안녕하십니까, 히차이TV 히차입니다. 자, 제가 새로운 바이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바이크를 판매하게 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라이브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차를 부산에서 출고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538만원에 이제 구매를 했어요. DC 하나도 없고 뭐 옵션도 이런 거 따로 없었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조금 이제 산봉에 빠지게 한 그런 고마운 차량이죠. 그래서 허스크바나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었고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차량이었고, 이 차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허스크바나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이 차는 어떤 배경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제 KTM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KTM 마크 보이시죠? 네, KTM AG 그룹 산하에 허스크바나가 포함되고, 이제 KTM 엔진을 활용해서 이제 이 차량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엔진의 느낌을 처음 시승했을 때
바로 뿅 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CLEO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125cc가 주는 느낌이랑 이제 쿼터급 250cc가 주는 느낌은 엄연히 다를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뿅 간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다른 쿼터급 차량들도 타보니까 확실하게 필렌이 좋아요. 세팅 값이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RPM 별로 이제 쏘아주는 그 출력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펀치 포인트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 토크가 그렇게 막 강한 건 아닌데, CC도 그렇지만 조금 탄력이 붙으면은 빵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빠당빠당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KTM 엔진들이 이제 불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250도 불빠다에 포함이 될까라는 걸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뭐 완전 불바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701 엔듀로도 한번 타봤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막 출력이 엄청난 건 아닌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차량 자체가 이미 가볍기 때문이죠. 그리고 33마력, 무게는 158kg 정도 되는 차량이고, 해당 차량을 운용할 때 가장 좋아했던 거는 바로 경쾌함이었어요. 지금 이거 팔면서도 곧 있으면 이제 그 용달에 실어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팔면서도 가장 그리울 것 같은 게 바로 그 경쾌함이에요.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뭐 업무를 하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집에 돌아갈 때 한번 쫙 당겨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적이에요, 진짜. 그냥 스바르트 필렌 9000rpm 10000rpm 때리면서 번개같이 나갈 때 그 쾌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진짜 매력 있는 차예요. 배기음은 정차 시에는 경기 소리가 나요. 솔직히 단기통 250cc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출발을 하고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고동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게 왜 있느냐, 디자인적 요소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라 여기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있어서 탱크백을 탈부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탱크백도 제가 샀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는 실용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백이 싸지가 않아요. 20만원 넘는 가격을 부담하기엔 좀 그랬죠. 그리고 스바르트 필렌을 타시면은 이 앞뒤 서스에 대한 성능은 단연 확실합니다. 예, 앞뒤 서스펜션을 그 스트로크의 끝까지 제가 댐핑을 쳐본 적이 없어요. 제 무게가 90 몇 킬로인데 이 무거운 체중이 탔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았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 차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예. 브레이크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스바르트 필렌 세팅 값이 모든 KTM 그룹이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저 RPM에서 엔진이 시동 걸려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에는 토크가 빡 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스바르트 필렌 같은 경우에는 빡 터지기 시작하면 TCS라는 장치를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TCS라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고 필요성을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부터 조금 지나야지 최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바퀴가 헛도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계속 혼다 차를 계속 좋아했었는데, KTM 차량을 타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엔진 세팅은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바르트 필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 RPM에 초점이 더 있고, 실제로 또 고 RPM까지 가지는 그런 단기통 차량입니다. 잘 활용하면 윌리도 됩니다. 디자인 하나는 진짜 일치월장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스바르트 필렌 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바르트 필렌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 펜다리스 킷, 자 이거를 떼내고 얘 번호판을 다는 뭐 그런 튜닝 하지 마세요. 저도 이쁠 줄 알았는데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없으면은 차가 갑자기 막
작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짧아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떼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떼면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펜다리스 킷을 했을 때 여기에 막 댐핑 칠 때마다 닿여가지고 번호판이 찌그러지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이 요소 있잖아요. 저도 이거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거를 많이 봤는데, 이 곡선, 이게 그냥 기교가 아니고 여기 형상에 맞게 이미 탱크 사이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탱크의 안에 형상이 이 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탱크가 꽉 차 있고, 그리고 저의 체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곡선이 제가 끌바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에 탈 때 진짜 한계치를 넘어서서 끌바를 해야 될 때는 제 골반뼈가 여기 딱 공겼을 때, 그러니까 골반뼈 여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밀어붙여서 힘을 받아서 밀어낼 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네, 좋았고, 그리고 처음에 적응 못했던 거, 안장의 형상이 좀 아쉬웠어요. 이 안에 보면 좀 생각보다 딱딱한 타입인데 처음에는 여기 엉덩이뼈 쪽이 좀 오래 타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적응이 됐는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쪽이 부싱류 있잖아요. 고무 부분이 잘 찢어지고 잘 부서져요. 조금만 이 한계치 이상을 꺾게 되면은 여기 단선이 바로 생기거든요. 조심하셔서 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제가 한번 스스로 교체를 해봤는데, 이거 까고 안에 까고 밑에 까고 선 넣고 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용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타이어를 교체할 예정이다, 뒷타이어를 교체할 예정이다, 요거 떼야 됩니다. 요거 떼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거 떼야 되고, 요거는 곧 얘도 떼야 되는 거죠. 얘까지 떼고 해야지 제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여름철, 한여름철에, 지금 여름 직전이죠. 한여름철에 도심에서 내가 주행을 했다 하면 이 팬이 들어있는데, 이 팬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팬 자체가 큰 게 아니라 방열판이랑 방열판의 그 촘촘한 형식이 뭐랄까 좀 소리를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위 소리가 나요. 이거 스바르트 필름만 그런 줄 알았는데 허스크 대부분 차들이 산 많이 타시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배기관이 이렇게 착화가 되기도 합니다. 착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비싸요. 95만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깨지면 비용이 크게 나오니까 많이 조심한다고 막 그 가드도 달고 하는데, 이 가드는 굳이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내가 흠집 나는 거 막 이렇게 고민이시고 민감하신 분들은 다는 거 좋은데 가드 굳이 안 다셔도 됩니다. 네, 달지 마시고 그냥 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 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ABS 좋아요. TCS는 없고요. 근데 여기 보여주는 이 전자 계기판이 좀 일방이에요. 얘가 글꼴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 듀크에서 보던 글꼴인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 계기판에서 나오는 알림, 뭐 예를 들어 몇 킬로 더 갈 수 있다, 이 기름으로 몇 킬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연비를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허스크바나 모든 차량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고등이 떠요. 기름이 없는 거, 기름이 부족한 거 경고등 떠야 될 일 맞죠? 예, 맞는데 뭔가 느낌표가 뜨니까 전 좀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환경은 어딜 가서라도 주유소가 있으니까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뭐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0단계 조절 가능한 클리크가 여기 있습니다. 10단계 조절 가능한 리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이키드답게 이런 프레임이 노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였죠. KTM은 이걸 오렌지색으로 바꿔가지고 듀크라는 모델들을 출시를 하죠.
근데 이제 허스크바는 검은색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대 번호는 네,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항상 산행할 때 부족하던 점, 밑에 이 언더카울 있지 않습니까? 언더카울이 낮아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제가 했던 호닥질 또 뭐 있었냐면은 1mm 정도 이렇게 막 조정을 했어요. 더 높게 올라가도록. 근데 지오메트리가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전 반경이 급 줄어든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타세요. 건들지 마시고.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냥 타시길 권장드리고요. 텐덤을 혹시라도 하실 일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권장드리진 않고요.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자인이 이쁘고 뭐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있으면 좋아요. 넘어졌을 때 아니면 당길 때 이제 이렇게 잡아서 바로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필렌 250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용자차도 이제 올 거고 잘 보내려고 하는데 아쉬움이 굉장히 남네. 계속 나 계속 아쉬움이 남네. 진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차이 TV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스마트 플랜 250 갑니다.